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피플 이영현입니다. 요즘 세계 경제가 어렵습니다. 미국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경제가 얼마나 더 나빠질 것인지, 언제쯤이면 좋아질 것인지가 가장 큰 걱정이자 또 궁금한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K피플에서는 한인으로서 미국에서 손꼽히는 경제학자인 로욜라 메리마운트 대학교 손성원 교수님을 모시고 미국의 경제 상황을 두 차례에 걸쳐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경제 지금 위기입니까? 네, 좋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정말 아픔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경제라는 것은 이제 수요 공급이 아닙니까? 근데 이제 공급망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잘 되지 않고 있고, 네. 또 정부에서 돈을 많이 이제 뿌렸고, 네. 또 연준에서 돈을 너무 많이 찍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인플레가 많이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이자가 올라가고, 이자가 올라가면은 경제 침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봐야죠. 네. 제 생각에는 아마 금년 하반기나 2023년에는 경제 침체가 되지 않을까, 경제 후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경제가 지금 나빠지는 원인을 몇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돈도 많이 푼다는 얘기도 있었고, 공급망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큰 문제는 뭐였다고 보셔요? 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은 이제 뭐 공급망이 제일 문제다. 다른 사람들은 수요가 문제다. 네. 제 생각에는 이제 공급망 문제는 뭐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항상 그렇게 되는데 네. 제일 큰 문제는 정부에서 돈을 너무 많이 쓰고 뿌렸기 때문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미국 역사를 보면요, 예. national debt 그게 있지 않습니까? 네, 국가 부채요. 네, 국가 부채를 보면은 네. 이게 첫 번 $1 trillion 네. 그 부채를 쌓는데 2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에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이게 3개월마다 $1 trillion 부채를 쌓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돈을 많이 뿌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연준에서도 돈을 너무 많이 찍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찍고 돈을 많이 쓰게 되면 그게 인플레가 될 가장 큰 요인.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제일 큰 문제고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 경제 후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준이 최근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어요. 그리고 또 더 올린다고 했는데, 그럼 적절한 조치라고 보시는 겁니까, 교수님께서는? 네, 지금은 이제 초이스가 많이 없습니다. 네. 한 가지 초이스는 그냥 이자를 많이 올리지 말고 네. 인플레를 더 높게 지속해 놔두는 방법밖에 없고 그런 방법이 있고 네. 그건 좋지 않죠, 물론. 그러면 그렇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경제 침체가 더 크게 되고 실업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뭐 옛날에 대공황도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꼭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지만은 네.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 방법은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자를 올려가지고 인플레를 컨트롤하고 인플레를 컨트롤하게 되면은 물론 네. 이제 경제 침체가 되겠지만은 앞으로는 경제가 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유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이제 연준이나 파월 의장은 그쪽으로 가는 게 아마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걸 동참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제가 쉽게 이해를 하자면은 나빠질 상황을 조금 일찍 끌어당겨서 저점을 빨리 통과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옛날 뭐 이제 남미 같은 데 보면은 네. 그 이제 빨리 이자를 올리지 않고 네. 그래가지고 뭐 인플레가 뭐 100%가 아니고 10,000% 1년에 예, 그렇게 예, 돌아갔거든요. 그렇게 물론 이제 갔던 미국에서 적이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네. 그냥 놔두면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도 보면은 1920년 30년 그때는 세계에서 가장 이제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물론 이제 거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거든요. 왜냐하면 네. 항상 인플레를 컨트롤하지 않고 그냥 네. 뭐 문제가 생기면 돈을 더 찍어가지고 풀고 돈을 쓰고 그러니까 인플레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미국은 그런 방향으로 꼭 간다는 게 아니지만은 네. 그런 것도 봐가지고 네.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네. 걸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싶은데,
더 어려워진다는 말씀이시죠, 지금보다. 그렇죠. 지금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는 뭐 경제가 그래도 성장을 하고 있고 인플레가 뭐 8.5% 9% 이렇게 되지만은 그렇게 아픈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지속이 되게 되면은 아프죠. 그러니까 꼬집는데 한 번 꼬집는 거하고 계속 꼬집는 거하고 그게 그렇죠. 이제 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이자가 더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연준에서는 자기들도 포캐스트 전망을 하지 않습니까? 이자가 금년 초에는 제로였는데 아마 내년 말에는 3.9% 뭐 그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올라가야지 좀 더 빨리 인플레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판단을 하시는군요. 물론 이제 인플레를 잡는다는 얘기는 그게 아프죠. 치료를 받는데 아프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면은 그런 처방을 지금 써서 인플레를 잡고 이제 좀 괜찮아졌다라고 이렇게 느끼게 될 정도까지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보다 훨씬 더 미뤄질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인플레라는 것은 이제 한번 시작이 되면요, 그게 꽤 오래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이자를 한 번, 두 번 올리면은 끝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1960년, 70년, 80년 초에 이 영어로 하면 이제 stagflation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는 보면은 인플레가 한번 시작해가지고 이게 1년, 2년이 아니고요, 뭐 10년, 20년 이렇게 갔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오래 가서는 안 되겠지만 제 생각에서는 인플레가 지금 시작을 했는데 그게 뭐 금년 말에 끝난다, 내년 초에 끝난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오래 간다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잡으려면 이자도 좀 계속 오랫동안 올라가야 한다 생각한다. 그러면은 경제 침체가 오는데 그건 아마 2023년에도 계속이 되고 그게 2024년까지 계속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계획대로 안 된다면 어떤 변수 때문에 이게 안 될 수 있을까요? 공급망 추이를 조금 지켜보면 전조가 될 수가 있을 것도 같네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인플레가 어떻게 되냐 그걸 봐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두 가지 공급망하고 이게 이제 수요. 근데 수요는 지금 FRB에서 컨트롤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올리는데 공급망은 어떻게 FRB에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급망이 이제 우리가 럭키해가지고 잘 된다 그러면은 문제가 더 쉽게 해결이 되는 거고 더 악화가 된다 그러면 이제 경제가 세계 경제가 더 악화되는 거죠. 그 뉴욕 대학교의 그 루비니 교수 이제 닥터 둠이라고 불리시는 분인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교수님과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분은 이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문제가 공급망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셨는데 사실 이 공통점을 본다면은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경기 침체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생산의 문제, 소비의 문제 이런 모든 전반적인 과정에서 다 문제가 발생하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경제 침체, 영어로 하면 recession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영어로 하면 rule of thumb, 한국말로는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대충 어떻게 하냐면 GDP가 2분기 동안 내려가면 그게 이제 경제 침체라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게 대충 맞습니다. 그러니까 GDP가 real GDP, real GDP가 2분기 동안 내려가면 그게 이제 경제 침체라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보스턴에 가면 NBE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그런 이제 개인 오거니제이션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가끔 한 번씩 만나가지고 경제를 보는데 이제 GDP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지표를 많이 봅니다. 그것을 다 합산을 해가지고 경제 침체가 오늘 시작했다, 언제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언제 끝났다, 그것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시점상으로도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볼 수 있군요. 그러니까 그게 뭐 2010년 8월에 시작해가지고 2014년 7월에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나고 나서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끝나서도 아니고 한 뭐
뭐 1년 반 그 네. 후에야 이렇게 그때가 경기 침체였다. 뭐 이렇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규정을 하는군요. 제 생각에는 이제 금년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경제 네. 침체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네. 그게 이제 맞는지 틀렸는지는 이제 나중에 아마 한 2년 더 기다려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거기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연준이 긴축 정책을 통해서 이자를 계속 올리면서 일단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해 두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너무 과도할 경우는 어떤 문제가 빚어질까요? 옛날에도 그런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경제 침체가 2차 대전 후에 여러 번 했었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경우는 뭐냐 그러면 FRB에서 이자를 너무 빨리 많이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보면 너무 많이 했다 그랬는데 그럴 가능성도 많다고 봐야죠.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네.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죠. 지금 FRB 하는 걸 보고 네. 옛날에 하던 미스테이크를 잘못을 지금 또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이자를 올리는 건 좋은데 조금 더 천천히 올려라. 그렇게 네.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은 네. 지금 이게 job number one이다. 그러니까 네. 빨리 컨트롤하면 빨리 더 우리가 이게 문제를 극복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연준에서 인플레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이제 이자를 자기들도 얼마 정도 올려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해요. 디스커션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제학자들이 무슨 용어를 쓰냐 그러면 neutral interest rate,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neutral interest rate. 그러니까 이자가 올라가는데 네. 그게 경제에 도움도 되지 않고 이게 방해도 되지 않는 그걸 보고 neutral interest rate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 중립이자라는 중립이자율. 중립이자죠. 예. 근데 그걸 대충 찾아내야죠. 네, 그걸 대충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FRB에서 계산을 했는데 네. 그게 한 3% 정도 아닐까. 그러니까 금년 초에 제로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지금은 이제 뭐 1.75 그 정도지만은 네, 네, 네. 그게 neutral interest rate 중립 이자가 한 3% 정도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들 계산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게 꼭 맞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3% 정도 이제 인플레가 더 많이 생기게 되면은 더 올려야 되는 더 거고. 올려야 되죠. 뭐 운이 좋아가지고 공급망이 잘 풀리고 그래가지고 인플레가 올라가지 않으면 꼭 네. 3%까지 안 올라가지고 뭐 2.5%까지만 올라갈 수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런 쪽으로 지금 봐야 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현재 FRB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하냐면은 그게 이제 중립 이자 neutral interest rate가 한 3% 정도인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아마 그거보다 더 많이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FRB 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자기들도 포켓을 하는데 최근 네. 포켓을 보면은 네. 내년에는 이자가 한 4%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게 그렇죠. 판단을 하고 있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금 너무 늦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대처를 했으면은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실 언론에서 계속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는 했는데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왜 실수를 했는데 그런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도 사실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가 계속 내려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1년, 2년이 아니고 지난 30년, 40년 동안 인플레가 계속 내려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FRB에서는 이젠 인플레이션을 죽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고, 예. 그 다음에는 저도 이제 워싱턴에서 일을 해봤지만은 이자를 올리면은 그게 정치적인 문제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자가 올라가면 다들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내가 연준 의장이라도 이자를 내린 것은 쉬운데 왜냐하면 다들 좋아하니까요. 네. 그런데 이자를 올리기 시작하면은 불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자 올리는 것은 늦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걸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항상 늦어지니까 이제 인플레가 더 생기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걸 고치려면은 더 이제 아픔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 교수님께서 아까 공급망 문제를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공급망 이 경색 혼란이 조금 개선이 된다면은 훨씬 이 긴축 정책 지금 연준의 정책이 잘 들어맞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오히려 이자가 앞으로 더 천천히 올라갈 수도 있고 네. 안 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아까 뭐 루비니 교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경제학자들 등에서 지금 그러니까 뭐 이제 어그리먼트 결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많이 있다. 그건 다 agree-하는데 네. 그 뭐 사실이니까 이게 공급망 때문이냐 그렇지 않으면 수요가 너무 많아서 그러느냐. 그러니까 최근에 그 이제 샌프란시스코 연준에서 이제 그 리서치를 했는데요. 네. 거기서는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자기들 생각하기에는 공급망이 한 60%고 그다음에 이제 excess demand 수요가 한 40%다 그렇게 결정이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반반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망도 중요한 문제고 수요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공급망 문제를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이 공급망 문제라고 한다면은 가장 크게 꼽히는 게 이제 기름, 식량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름은 굉장히 중요한 게요. 네. 물론 우리가 뭐 자동차 운전도 하고 비행기도 이제 타고 다니지만은 이게 원유라는 게 안 들어가는 데가 없거든요. 그렇죠. 뭐 장난감 만드는데도 원유가 그렇죠. 들어가죠. 네. 약 만드는데도 원유 그러니까 약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고 그렇죠. 약 그 잔체에도 네. 약 그 자체에도 약 그게 들어가고 뭐 비료 그러니까 이게 원유라는 게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유 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게 꼭 뭐 휘발유 값이 올라가서 그게 그렇죠. 문제도 되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요. 이제 그게 문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휘발유 값이라는 게 우리는 뭐 거의 매주 사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inflation psychology, 그러니까 inflation psychology 심리하고 그거 굉장히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게 그 매주 기름을 사는데 가스를 그렇죠. 사는데 물값이 올라가게 되면 그걸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인플레가 올라가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inflation psychology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inflation expectation, inflation psychology가 생기게 되면은 그게 이제 앞으로 사실이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잡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느껴지는 게 이제 실제가 되는 상황이 이어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통상장관이 이 치솟는 기름값 잡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말은 곧 뭐냐면은 기름값 문제는 미국 정부로서는 이제 어쩔 수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거라고 해석해. 그러니까 이제 공급 쪽에서는 할 게 없는데 단기적으로는 할 게 없죠. 그런데 좀 장기적으로 보면 할 게 있죠.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 미국도 한국식으로 원전을 다 이렇게 좀 줄였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거 한 가지 문제고 또 트럼프 때는 원유를 많이 생산하도록 인커리지 했지 않습니까? 뭐 알래스카 그리고 캐나다에서 뭐 파이프라인도 짓고 그런데 바이든 정부가 돼가지고 그걸 다 차단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서 지금 현재는 그 refined petroleum 그러니까 정유된 기름을 지금 이제 유럽하고 남미로 많이 수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걸 또 줄여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도 부족한데 왜 그걸 유럽하고 이제 남미로 보내느냐. 그런데 이제 시장 경제 상황에서는 그걸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할 게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할 것은 이제 수요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망에서는 단기적으로 할 게 없고 장기적으로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할 것은 이자를 올려가지고 이제 수요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좀 쉽게 생각하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큰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원자재 값, 원유 값도 많이 내려갈 거고. 그러니까 지금 뭐 110불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게 가령 뭐 50불로 내려간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거죠. 그러면 이자도 그렇게 많이 올라갈 필요가 없고요. 경제 그때는 아마 경제 꼭 후퇴가 된다는 그런 전망도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요인이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유럽도 그렇지만 미국도 이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러시아에 여러 가지 이제 압박을 가하지 않습니까? 이제 경제 제재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제 무디스라는 금융 그 기관이 루브라에 대한 디폴트를 선언했는데 러시아는 웃기지 마라.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언뜻 받아들이기에는 이렇게 경제 제재가 오는데도 러시아는 끄떡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 러시아가 건재한 건가요?
거기도 지금 이제 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도 고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끝으로는 우리가 뭐 이제 잘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러시아 보면 지금 이제 거기는 경제 후퇴가 아니고 네. 아마 어떤 사람들은 경제 디프레션도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거기에 이제 큰 도움이 된 건 뭐냐고 그러면 러시아가 제일 많이 수출하는 건 원유 아닙니까? 그렇죠, 원유하고 기름이죠. 내추럴 가스. 그런데 그 원유하고 천연가스, 내추럴 가스 지금 수출을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중국, 뭐 인도, 터키에서 많이 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온 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타격을 많이 받고 있지 않는 거죠. 만일 원유값이 그렇죠. 원유값이 110불이 아니고 50불이었다고 그러면은 30불이었다고 그러면은 정말 러시아에 대한 타격이 많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사람들로 보면은 원유값이 너무 이제 올라가지고 고마운 거죠. 네, 고마우니까 경제에 그렇게 큰 생각보다 그렇게 큰 타격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그 경제 제재라는 게 힘들게 살기 힘들게 해가지고 빨리 다른 판단을 하게끔 만드는 게 목적인데 그럼 유럽과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계속 하는데도 러시아가 어쨌든 지금 이렇게 상황이 버틸만 하다면은 이 경제 제재 효과는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게 모르지만 이제 러시아는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독재니까 이제 서민들이 조금 뭐 불평을 하고 그런 건 뭐 문제가 큰 문제가 안 되겠죠. 그게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라면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원유값이 올라가니까 돈은 있고 그러니까 뭐 가끔 그 돈을 풀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서민들을 도와주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경제 제재가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물론 러시아한테 제재를 해가지고 러시아한테 고통을 줘가지고 전쟁을 빨리 끝마친다 그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한테도 고통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우리한테도 고통이 많고 원유값이 올라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중동 뭐 그런 데서는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밀을 많이 수입을 했는데 수입이 돈이 없어도 수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폭동이 나고 뭐 이제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지금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정말 이게 우리 쪽에서 얼마나 경제 제재를 계속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또 불평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렇죠. 우리도 아프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데. 러시아가 더 오래 버틸까요? 미국이 더 오래 버틸까요? 지금 경제 제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또 커지고 있어요. 빨리 끝내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뜬구름 잡는 경제 제재가 러시아를 과연 굴복시킬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겨울이 되면은 이제 에너지 수요가 더 많아질 텐데 그럼 유럽도 가만히 못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이 더 불리해지고 미국만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결론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그래도 이제 미국은 뭐 천연가스, 오일이 생산이 되니까 큰 문제는 뭐 값이 문제지 공급은 문제가 없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유럽에는 예를 들어서 그 천연가스, 내추럴 가스의 40%가 러시아에서 옛날에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가령 뭐 반으로 줄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춥고 뭐 이제 목욕도 할 수 없고 밖에도 나갈 수 없고 뭐 이제 뭐 전기도 없고 그러게 되면은 뭐 불평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제재를 줄여가지고 빨리 뭐 협상을 해가지고 문제를 끝나자 그러자고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물론 이제 저는 뭐 정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제재라는 게 it's not one way street.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을 때리면 그쪽에서 우리를 때리게 되니까 우리도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가가지고 누가 이기는지 저도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장기적으로는 갈 수가 없죠.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서로 고통이 되니까 그러면 어느 점에서 이제 타협을 해가지고 이게 만리를 종료를 시키느냐 그게 중요한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정치적 외교적인 문제지 뭐 경제학자가 말을 뭐 결론을 낼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제 좀 더 근원을 좀 살펴보면은 지금 이렇게까지 된 상황이 그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그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온 거잖아요. 어떤 정책의 실패라는 것보다도
외적 환경이 많이 작용을 해서 지금 이 상황이 온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상황에서 여러 가지가 복합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코로나가 여러 가지를 많이 악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고 그래도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거고 그렇다면은 이제 공급 문제가 생기고 원유값이 올라가고 이제 밀값이 올라가고 그런 상황은 계속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가 없었어도 제 생각에는 문제가 생겼을 텐데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아프면 덜하겠죠. 지금까지 뭐 이자가 많이 올라갈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뭐 경제 침체 후퇴도 얘기를 지금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복합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겠는데,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요, 항상 뭐 우리가 경제 후퇴, 침체 그런 게 여러 번 있었지만 보면은 항상 그래요. 여러 가지가 복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합쳐가지고 이제 경제 후퇴, 침체가 되고 뭐 Great Depression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잘못되는 거죠. 근데 this is no exception. 지금도 옛날하고 뭐 비슷한 상황이죠. 여러 가지가 잘못돼가지고 합쳐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꼬집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사실 경기 침체가 온다면은 안 좋은 상황이 오게 되는데 그 안 좋은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올지가 또 궁금한 부분이에요. 가령 이제 대량 실직 사태 아니면은 실제로 막 그 저소득층에서 정말 생존이 힘들 정도로 아주 어려운 상황, 뭐 이런,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미국 같으면 이제 2008년도에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금융이 붕괴되고 뭐 진짜 사람들이 정말 미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암담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정도까지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실업률이 3.6%거든요. 그럼 역사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최고로 낮은 게 3.5%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3.6%니까 뭐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면은 실업률이 이렇게 낮으니까 역사적으로 그러면 뭐 경제가 굉장히 괜찮고 사람들도 뭐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인플레 때문에 특히나 저소득층 사람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중소득층 이제 뭐 돈이 있는 분들은 인플레가 좀 생겨도 뭐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서민들은 저소득층 분들은 이게 먹고 사는 데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뭐 미시시피 강이 average 깊이가 뭐 3feet라 그렇다고 그래서 뭐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이 이렇게 됐으니까 가다가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이 뭐 8%다, 실업률이 3.6%다 그러면은 그게 다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서민층에서는 굉장히 못 살고 고통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인플레가 굉장히 높고 그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 특히나 저소득층, 그게 정치적인 문제되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도 된다는 거죠. 신경을 써야 그러니까 LA에서도 보시면 이게 홈리스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집값이 높고 그 인플레가 높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홈리스가 많이 생기는 거죠. 교수님 얘기 듣다 보니까 잠시 좀 쉬었다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계속해서 잠시 뒤에 2부 순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손성환 교수님과 경제진단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경제진단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